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정! 잔소리 말고 짐이나 내려놓고 가자! 그러니까 돈을 내요, 돈을! 빌어먹을! 살이라면 되지 뭘 더 달라는 거야? 아파트 뜰 안에서 다투는 소리에 두세 사람이 방에서 나왔다. 아이씨,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저 새로 새든 사람이 짐꾼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뭐?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무슨 여자가 저리 사납담, 어? 그곳은 세빌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곳인 라마카레나 뒷골목. 스페인식 정원 주위에 지어놓은 2층짜리 임대 아파트였다. 그 세 방에는 스페인에서 남아 돌아가는 노동자와 하급 공무원, 우체부, 순경, 전차 운전사들이 새들어 살고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통에 늘 시끄러웠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20가구 정도 됐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고 또 쉽게 화해를 하곤 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다시 신이 나서 욕을 해댔다. 안달루시아인은 대개 성품이 상냥하여 서로 의좋게 지냈으며 기꺼이 도와주었다. 한동안 아파트 하나가 비워진 채로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어떤 여인이 새를 든 것이다. 그녀는 1시간쯤 뒤에 잡동사니 짐보따리는 직접 들고 나머지는 짐꾼 한 사람에게 지워서 이사를 왔다. 진정! 내가 여자라고 갈구는 거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소? 말다툼은 더욱 커져갔다. 위층에 있는 두 여인은 싸움 소리를 엿듣기 위해 발코니에 기대어 섰다. 돈을 다 줄 때까지는 절대 못 가겠어. 내려놔봐서 당장 꺼져! 그렇게 못하겠어. 이건 이 살이라밖에 안 되잖소. 처음부터 살이라도 해준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 오리라를 주기로 했잖소. 그녀들은 이사온 여인이 욕설을 마구 퍼부으며 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짐꾼이 대꾸하는 퉁명스러운 소리를 듣고 서로 팔꿈치를 쿡쿡 찔렀다. 아니, 겨우 2펜스 반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새로 이사온 여자는 짐꾼을 떼밀며 말했다. 요까지 건 나르는데 오리라나 달라는 거야? 당장 꺼져! 어딜 떼밀려고? 어서 돈 내놔요. 일병아리! 그럼 1펜이 더 줄 테니까 꺼져! 안 돼요. 언쟁은 더욱 심해졌다. 여인은 짐꾼에게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삿대질까지 했다. 짐꾼이 참다 못해 말했다. 줬어. 1페니만 더 주셔. 나도 가봐야겠어. 온 세상에 당신 같은 얌체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어. 그 여인이 짐꾼에게 돈을 주자 그는 매트리스를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다. 저게? 야! 가다가 벼락 맞아 뛰잖아! 그 여인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녀가 이사 보따리를 끌어들일 때 발코니에 서 있던 두 여인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수군거렸다. 어머나, 아니 어쩌면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생겼어 그래? 꼭 마귀할멈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사나워 보이는 여자예요. 그때 처녀 하나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처녀의 어머니인 필라가 물었다. 예, 로잘리아, 너 저 여자 봤어? 네, 짐꾼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트리아나에서 왔대요. 처음엔 오리라 주겠다고 해놓고선 여기 와서 딴소리를 했다지 뭐예요? 이름은 뭐라든? 그 사람도 잘 모른대요. 근데 트리아나에서는 모두들 라카치라라고 부르더래요. 그 독사 같은 여인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자들을 쳐다보았다.
로잘리아는 몸서리를 쳤다. 엄마, 저 여자 너무 무서워 보여요. 그래, 아주 살이 떨릴 만큼 사납게 생겼다. 라카치라는 올해 간마흔이었다. 여일대로 여위어 손은 뼈마디가 까칠하고 손가락은 마치 독수리 발톱처럼 보였다. 검은 머리칼은 거칠게 어깨 위로 처져 있었으며 눈꺼풀 속에 깊이 박힌 크고 검은 눈동자는 사납게 번쩍거려 누구도 말을 건넬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표독스러웠다. 라카치라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옆집에 사는 나도 여태 말 한마디 못했거든요. 어머나, 정말이요? 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슬슬 피하는데 눈빛이 싸늘한 게 섬뜩하다니까요. 누구하고도 사귀지 않았으므로 이웃 사람들은 더욱더 그녀를 멀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초라한 옷차림에서 그녀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갔다가 밤이 돼서야 돌아오곤 해요. 아니, 뭘 해서 먹고 사는 걸까? 글쎄, 저도 궁금하네요. 이웃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찰더러 여인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좀 알아봐 달라니까. 당최 수상하지 않소. 자, 이 경찰이라고 죄 없는 사람까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자가 뭐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 세빌에서는 남에 대한 험담이 금세 퍼지는 터라 2, 3일 후 2층에 살고 있는 석공이 그녀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트리아나에 사는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사람을 죽이고 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나, 세상. 아이고, 끔찍하기도 해라. 어쩐지 눈에 살기가 있더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감옥에서는 언제 나왔대? 풀려나온 지 한 달 됐대요, 한 달. 한 달? 저 여자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그 동네 애들이 돌 던지고 막 욕하고 그랬대요. 아이고, 그랬겠지. 그래서요? 지난번에 싸울 때 봤자수. 그 사라우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애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아이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쫓겨났구만. 예, 그랬다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집주인과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한테 악담을 퍼붓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로 이사를 온 거고. 아이고, 로잘리아,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근데 아저씨, 네. 누굴 죽였대요? 그 여자의 애인이라고 하더만. 그런 여자한테 애인이라니? 성모 마리아시오,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 로잘리아, 내가 뭐라 그래. 꼭 그냥 살인범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아유. 로잘리아는 몸을 떨면서 십자가를 그었다. 그때 라카치라가 하루 일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 그녀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때 경찰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고 그 앞을 재빨리 지나 집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무슨 불길한 주문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지막한 소리로 수군거렸다. 로잘리아가 말했다. 저 여자 마음속엔 악마가 들어있나 봐. 마뉴엘, 경찰인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로잘리아의 어머니 필라가 말했다. 그러나 라카치라는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자기 일만 했고 누구와도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살인을 하고 감옥에서 지낸 걸 말이야. 날 끔찍한 악마 대하듯 하는 걸 보면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녀의 얼굴 주름살은 더욱 거칠어지고 깊숙이 박힌 눈망울은 한층 냉혹해 보였다.
그러나 차츰 그녀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두려움도 사라졌다. 수다스러운 필라도 때때로 안뜰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말없이 지나가는 사나운 여인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 저 여자는 동계 분명해요. 정말요? 아유, 그럼 감옥살이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다시 수군거리도록 만든 사건이 생겼다. 아파트 정문에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안토니아 산체스라는 사람을 찾았다. 뜰 안에서 스커트를 꿰매고 있던 필라는 땅바닥을 바라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말했다. 여긴 그런 분은 살지 않는데요. 분명히 여기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안토니아 산체스라고 정말 모르세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참, 그녀를 라카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저 집이에요. 로잘리아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로잘리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혈색이 좋고 큰 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에는 붉은 카네이션이 꽂혀 있고 풍만한 젖가슴이 블라우스 위로 불룩 솟아나 있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가리킨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았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캐리터! 내 아들, 어서 오거라. 캐리터,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녀는 청년의 목을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제스처로 아들을 쓰다듬고 얼굴을 받쳐들었다. 어머나 세상에. 라카치라처럼 표독한 여자한테 저런 면이 있다니? 이 광경을 바라보던 로잘리아 모녀는 그녀에게 그처럼 상냥한 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 아들, 캐리터, 어서 들어가자. 라카치라는 너무 반가워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로잘리아가 놀랍다는 듯 말했다. 엄마, 저 여자 아들인가 봐요. 글쎄, 그런가 보다. 누가 저 여자에게 저런 근사한 아들이 있는 줄 상상이나 하겠어요? 어떻게 된 게 어머니하고 아들이 전혀 닮지를 않았네. 큐리토는 약간 마른 얼굴에 희고 고른 치아를 갖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관자놀이 위를 면도한 걸로 봐서 안달루시아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어른다운 수염 자국이 갈색 피부에 푸르죽죽하게 보이는 멋쟁이였다.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옷도 세련되게 잘 입었고. 그는 몸에 꼭 끼는 바지에 짧은 조끼, 그리고 가장자리에 주름이 잡힌 최신식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라카치라 집의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아들의 팔을 끼고 밖으로 나왔다. 캐리터,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네, 어머니. 별일 없으면 올게요. 청년은 로잘리아를 힐끗 쳐다보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로잘리아에게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로잘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검은 눈을 아름답게 빛내며 큐리토에게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광경을 본 라카치라는 넘치던 기쁨도 사라져버린 듯 실축거리더니 다시 갑자기 먹구름처럼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얼굴을 무섭게 찌푸리고 그 아름다운 소녀를 바라보았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대중성을 존중했던 서머셋 모음은 간결하고 명쾌한 문체와 재미있는 구성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작가인데요. 그럼 여기서 서머셋 모음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주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유명한 그 산문 작가요, 극작가, 소설가, 그리고 단편 작가, 또한 그 여행 문학가입니다. 특히 그 서머셋 모음은 그 태생도 그렇지만 다양한 그 여행 체험을 갖고 있어서 유럽뿐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쪽도 여행한 바가 있고 그것을 좋은 산문으로 쓴 바 있죠. 특히 문학 쪽에서 보면은 서머셋 모음은 상당히 많은 작품을 쓴 다작가이에요. 대표작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과 육펜스, 자서전적인 인간의 굴레가 있고, 특히 서머셋 모음은 이제 그의 문학 중에서도 단편 문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모파상을 선배 작가로 삼고서 아주 그 잘 짜여지고 간결하면서도 어떤 삶의 진솔한 경험을 군더더기 없이 잘 정제된 미학으로 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서머셋 모음은 그러한 단편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사에서, 특히 영국 문학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특히 그 산문이 꽤 유명해서 그 서밍업 같은 자서전적인 산문은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읽히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사의 측면에서 서머셋 모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령 20세기 초반에 정말 기념비적이라고 알려지는 대표적인 소설가들, 예컨대 조이스, 울프, 로런스에 비하면은 그 중요도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머셋 모음은 아까 말씀드린 작가에 비하면 상당히 대중적인 측면에서, 대중성의 측면, 그리고 그의 어떤 산문적인 어떤 그 유려한 글이란 측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대중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청취 감상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이 시간엔 셰익스피어 원작의 베니스의 상인을 듣고 보내주신 삼선중학교 이두성 학생의 청취 소감을 듣겠습니다. 죽음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던 절망적인 순간을 반짝이는 재치로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다. 이 작품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관심을 가진 인물은 바로 샤일록이다. 나는 샤일록이 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왔다. 흉악한 성격의 돈만 아는 수전노, 악독 고리 대금업자라고 생각해왔던 샤일록을 방송을 통해 새롭게 만나게 됐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했었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옷과 수염에 침을 뱉고 발로 차며 무시했는데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원한을 품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샤일록의 복수에는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거다.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인은 샤일록이 아닌 안토니오일 테니까.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일부를 마치겠습니다.